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추석날 저는 제 아들네 집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가득했죠. 아들의 회사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까지. 그런데 제 며느리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가리키며 집안일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평생 모은 수십억을 아들에게 다 주고 나서 저는 가정부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말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76이에요. 평생 장사하면서 아들 하나 키웠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죠. 손님들 얼굴 보며 웃고 물건 팔고 돈 벌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초등학교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혼자였죠. 아들 정태우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태우는 제 자랑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성실했습니다. 대학도 좋은 곳 나왔죠. 회사 다니면서도 열심히 살았어요. 결혼도 했습니다. 며느리 최가현도 처음엔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손녀 정태희까지 낳고 평범하게 살았죠. 저는 따로 살면서 가끔 만났습니다. 명절 때나 생일 때 정도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문제는 작년부터 시작됐어요. 태우가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은행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왔습니다.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상가 건물 하나를 갖고 있었습니다. 시세로 50억 정도 되는 건물이었어요.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것이었죠.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예금도 좀 있었어요. 10억 정도 되었습니다. 태우는 제게 그 재산을 넘겨달라고 했어요. 담보로 쓰겠다고 했죠. 아니면 팔아서 자금을 만들겠다고. 저는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무섭더라고요. 그걸 다 주면 제가 뭘로 살아가나 싶었죠. 그런데 태우가 말했습니다. 자기랑 같이 살자고. 엄마 혼자 두면 불안하니까 모시고 살겠다고 했어요. 며느리 가현도 찬성한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까지 같이 갔어요. 증여 계약서를 썼습니다. 건물도 예금도 전부 태우 앞으로 넘어갔죠. 계약서에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합가하여 함께 거주하며 부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우가 직접 그렇게 써 넣었어요. 저도 동의했죠. 그렇게 제 전 재산이 아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처음 2달은 괜찮았어요. 태우네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방도 따로 주더라고요. 가현도 친절했어요. 손녀 태희도 할머니 왔다고 좋아했죠.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사니까 좋았어요. 밥도 해주고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3달쯤 지나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가현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처음엔 미묘했어요. 말투가 조금씩 차갑게 변하더라고요. 눈빛도 달랐죠. 저한테 집안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까지.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손 놀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을 했어요. 태우 출근 준비하고 태희 학교 가고 가현은 늦게 일어났죠. 저는 새끼 다 챙겼습니다. 청소도 매일 했어요. 화장실 4개를 다 닦았죠. 빨래도 돌리고 개고 정리했습니다. 손녀 도시락까지 만들었어요. 저녁엔
저녁대로 준비했죠. 설거지까지 하면 밤 9시가 넘었습니다. 가현은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봤죠. 아니면 친구들 만나러 나갔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일만 했죠. 그런데 뭐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신세를 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태우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효자였습니다. 제 말 잘 듣고 챙겨줬죠. 그런데 재산을 넘긴 뒤로는 차가워졌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말도 거의 안 했죠. 회사 일 바쁘다고 했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가거나 모임 나갔어요. 저는 계속 집에서 일했습니다. 손녀 태희만 저한테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안아주기도 했죠. 도시락 맛있다고 좋아했습니다. 그 애 때문에 버텼어요. 그런데 가현은 태희한테까지 저를 무시하라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애 앞에서도 저를 함부로 대했어요. 6달이 지나니까 저는 완전히 가정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했어요. 밥 3끼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가현은 친구들 불러서 집에서 파티도 했습니다. 저보고 음식 준비하라고 했어요. 10명도 넘게 왔는데 혼자 다 준비했죠. 서빙도 했습니다. 설거지까지 하고 나니 새벽 1시였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현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음식이 짜다고 불평했죠. 저는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죠. 평생 모은 돈 다 주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었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들이니까요.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잖아요. 그 애가 지금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차리느라 스트레스 받는다고. 조금만 기다리면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니까 가현이 말했어요. 집에 손님들 많이 온다고. 태우 회사 직원들이랑 거래처 사람들 초대했다고 했죠. 저보고 음식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명절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추석 전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도 보고 재료도 다듬고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다음 날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고기 굽고 손님들이 10시부터 오기 시작했어요. 태우 회사 직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대접하고 정리하고 오후 2시엔 거래처 사람들이 왔죠. 또 상 차리고 치우고 저녁엔 가현 친구들까지 왔어요. 하루에 4번 상을 차렸습니다. 저는 부엌과 거실을 계속 오갔어요. 손님들 시중 들고 설거지하고 발이 퉁퉁 부었습니다. 허리는 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가현은 손님들 앞에서 웃으면서 수다만 떨었죠. 저는 혼자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무렵이었어요. 거래처 사람 중 한 명이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님이시냐고. 그때 가현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니라고. 저는 집안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예전에는 시어머니였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했죠. 그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떨렸어요. 귀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님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어색한 분위기가 됐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싱크대에 손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내서 울 순 없었어요. 손님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입을 꼭 다물고 울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손녀 태희였습니다. 애가 저한테 다가와서 등을 쓰다듬어 줬죠.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태희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옆에 서 있어 줬어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가고 나서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했어요. 정리까지 하고 나니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쓰러졌죠. 그런데 잠이 안 왔습니다. 가현이 한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집안일 도와주는 사람. 예전엔 시어머니였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방 구석을 뒤졌어요. 옛날 서류들을 보관해둔 상자가 있었죠. 그걸 꺼내서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찾았어요.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서를 펼쳐서 읽었어요. 거기엔 분명히 써 있었습니다. 합가하여 함께 거주하며 부양한다는 조건.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어요. 부양. 그게 이런 건가요? 하루 종일 부려먹고 손님들 앞에서 모욕 주는 게 부양인가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화가 났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계약서를 움켜쥐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에도 똑같이 밥을 차렸습니다. 태우는 아무렇지도 않게 밥 먹고 나갔어요. 가현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대로 살 순 없다고. 뭔가 해야 한다고. 오후에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증여 해제라는 단어를 쳤죠. 여러 글들이 나왔습니다. 법률 상담 사이트도 있었어요. 저는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민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증여자가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추증자가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모욕적인 행위를 한 경우라고 써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제 상황이었죠. 저는 더 찾아봤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증거가 필요하다고도 했죠.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뭘 준비해야 하는지 적었어요. 그날 밤 태희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애가 물었어요. 할머니 괜찮냐고. 저는 괜찮다고 했죠. 그런데 태희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하는지. 추석날 있었던 일도 알고 있었습니다. 애가 말했어요. 할머니 편이라고. 도와주고 싶다고. 저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태희를 꼭 안아줬어요. 태희는 제게 말했습니다. 집에 CCTV가 있다고. 거실이랑 주방에 있다고 했어요. 엄마가 할머니 부리는 것도 다 찍혀 있을 거라고. 애가 녹화본을 저장해뒀다고 했죠. 추석날 영상도 있다고. 저는 놀랐습니다. 태희가 이미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태희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할머니가 뭔가 해보겠다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하자고 했어요. 저는 손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며칠 뒤에 약속을 잡았죠. 그날까지 저는 계속 집안일을 했어요. 아무 내색 안 하고 똑같이 지냈습니다. 가현도 태우도 몰랐어요. 제가 뭘 준비하고 있는지. 변호사 사무실에 갈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현한테 병원 간다고 말하고 나왔어요. 증여 계약서를 챙겼습니다. 태희가 저장해둔 영상 파일도 갖고 갔죠. 손에 땀이 났어요. 떨렸습니다. 그런데 가야 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큰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접수하고 기다렸죠.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소윤이라는 분이었어요. 40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 변호사였죠. 차분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고 앉으라고 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소윤 변호사가 물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냐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한테 재산을 다 줬다고. 그런데 지금 가정부 취급받고 있다고. 증여를 취소하고 싶다고 했어요. 변호사는 제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끄덕였죠. 제가 다 말하고 나니까 변호사가 계약서를 보자고 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꺼내서 건넸습니다. 이소윤 변호사는 천천히 읽었어요. 한참을 보더니 저를 쳐다봤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요? 정말 가능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여 계약서에 조건이 명시돼 있다고. 합가하여 부양한다는 조건. 그런데 지금 그 조건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오히려 학대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했어요. 민법 555조에 따라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가능하구나. 제가 당한 게 잘못된 거구나. 변호사가 휴지를 건네줬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물었죠. 뭘 준비해야 하냐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고.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 학대나 모욕이 있었다는 증거. 그런 것들을 모아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태희가 준 영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그것도 좋다고 했죠. 다른 것도 더 필요하다고. 병원 기록이나 일기, 증인 등 최대한 많이 모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열심히 모으겠다고. 변호사는 저를 격려해 줬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이 많아졌어요. 정말 소송을 해야 하나? 아들을 상대로 법정에 서야 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살 순 없었어요. 계속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 수는 없었죠. 저도 사람이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기로. 집에 도착해서도 똑같이 지냈어요.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만나고 왔다는 걸. 밤에 태희가 제 방에 왔어요. 어땠냐고 물었죠. 저는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태희는 이미 영상 파일을 많이 모아뒀다고 했어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었습니다.
가현이 시킨 일들, 무시당한 일들, 모욕적인 말들 다 적었어요.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썼죠. 태희는 CCTV 영상을 계속 저장했습니다. 저는 병원에도 갔어요. 허리 검사 받고 기록 남겼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증거가 꽤 모였습니다. 영상 파일도 수십 개가 됐어요. 일기도 빼곡하게 썼죠. 병원 진단서도 받았습니다. 저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이소윤 변호사한테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들을 검토했어요.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충분하다고, 소송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떨렸어요. 정말 시작하는구나.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 증명을 먼저 보냈어요. 증여를 해제하겠다는 통지였죠. 태우한테 우편으로 갔습니다. 며칠 뒤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태우가 우편물을 받았던 거예요. 저한테 따져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왜 이러냐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제가 당한 걸 이야기했죠. 가정부 취급받고 모욕당한 것들. 태우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적 없다고 했어요. 엄마가 오해한 거라고. 저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현이 끼어들었어요. 저보고 뭐가 불만이냐고. 집도 주고 밥도 주는데 뭘 더 원하냐고 소리쳤죠.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변호사한테 맡겼다고만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태희가 도와줬어요. 다음 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월세 작은 방을 얻었어요. 거기서 지내기 시작했죠. 태희는 가끔 저한테 왔습니다. 부모님 몰래 만났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부리지 않았죠. 아침에 일어나도 밥 차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설거지도 제 것만 하면 됐어요. 청소도 작은 방 하나면 충분했죠.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숨 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외로웠습니다. 밤이 되면 더 그랬어요.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 있었죠. 제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들을 고소하려고 하다니.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을.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매일 일기를 썼어요. 그동안 당했던 일들을 정리했죠. 쓰다 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까지 당했구나. 저는 참 바보였어요. 태희가 영상을 더 갖고 왔습니다. 제가 집을 나온 뒤에도 부모님이 저를 욕하는 걸 녹음했대요. 저는 듣기 싫었지만 들어야 했어요. 증거니까요. 태우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하다고. 은혜도 모른다고. 가현도 맞장구 쳤죠. 시어머니 덕에 편하게 살았는데 배신했다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은혜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다 줬는데요. 배신이요. 가정부처럼 부려먹고 모욕한 건 누군데요? 저는 녹음을 끝까지 들었어요. 변호사한테 전달했습니다. 이소윤 변호사는 좋은 증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모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했죠.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계속 준비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송장이 완성됐어요. 증여 해제 청구 소송. 피고는 정태우. 제 아들이었죠.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어요.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뒤였어요. 저는 그날까지 또 준비했죠. 변호사가 시뮬레이션을 시켜줬습니다. 재판장이 물을 만한 것들, 제가 답해야 할 것들, 연습했어요. 처음엔 떨렸습니다. 말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점점 나아졌죠. 제가 당한 일을 차분하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변호사가 칭찬해 줬어요. 잘하신다고. 재판 전날 밤이었어요. 잠이 안 왔습니다. 내일이면 아들과 법정에서 만나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해야 했어요. 제 권리를 찾으려면. 아침이 됐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단정하게 옷을 입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76살의 제 얼굴. 주름투성이었어요. 그런데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법원으로 갔어요. 큰 건물이었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어요. 저를 보고 미소 지으며 괜찮을 거라고 했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엄숙했어요. 저는 원고석에 앉았죠. 피고석을 봤습니다. 태우와 가현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둘 다 저를 쳐다봤습니다. 태우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가현은 차갑게 노려봤죠.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다가 앉았어요.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재판장이 사건을 낭독했어요. 증여 해제 청구 사건. 원고 오말순. 피고 정태우. 변호사가 일어나서 주장을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전 재산을 증여했다고, 조건은 합가하여 부양하는 것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피고는 원고를 가정부처럼 대우했다고, 모욕을 줬다고 주장했죠. 증거들이 제출됐습니다. 증여 계약서, CCTV 영상, 제1기, 병원 진단서, 녹음 파일. 하나하나 설명됐어요. 재판장이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법정 스크린에 나왔죠. 제가 설거지하는 모습, 청소하는 모습, 가현이 소파에서 핸드폰 보는 모습. 대비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추석날 영상이 나왔어요. 저는 보기 싫었지만 봐야 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음식을 나르는 제 모습. 가현이 저를 가리키며 말하는 장면. 집안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예전엔 시어머니였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재판장도 영상을 지켜봤어요. 표정은 알 수 없었죠. 그런데 심각해 보였습니다. 태우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부양 의무는 다 했다고. 집을 제공했고 식사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죠. 원고가 자발적으로 집안일을 한 거라고. 강요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다시 반박했어요. 자발적이 아니었다고.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죠. 원고는 하루 종일 일만 했다고. 휴식 시간도 없었다고. 이건 부양이 아니라 학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장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정말 자발적이었냐고. 저는 일어나서 대답했어요. 아니라고. 며느리가 시켰다고. 안 하면 눈치를 줬다고 말했죠.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재판장이 또 물었어요. 왜 참았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신세 지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아들한테 재산을 줬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추석날 모욕을 당하고 나서 깨달았다고 했어요. 이건 아니라고.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질문은 없었어요. 저는 앉았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태우한테도 질문이 갔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대우했냐고. 태우는 대답했어요. 잘 모셨다고. 집도 주고 밥도 줬다고. 가족으로 대했다고 말했죠. 재판장이 영상을 지적했습니다. 그럼 이 영상은 뭐냐고. 추석날 손님들 앞에서 어머니를 어떻게 소개했냐고. 태우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건 와이프가 한 거라고. 자기는 몰랐다고 변명했습니다. 재판장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몰랐다고요? 같은 집에 살면서요. 태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가현한테도 질문이 갔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어요. 왜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냐고. 가현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대한 적 없다고. 오해라고 했어요. 재판장이 영상을 다시 틀었습니다. 가현이 저를 소개하는 장면. 가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할 말이 없었죠. 그냥 입술만 떨었습니다. 첫 재판이 끝났습니다. 다음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한 달 뒤였죠.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잘하셨다고. 재판장 반응이 좋았다고 했죠.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슬펐어요. 아들과 법정에서 싸웠다는 게, 이게 현실이라는 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태희가 찾아왔어요. 재판 어땠냐고 물었죠. 저는 이야기해 줬습니다. 태희는 잘하셨다고 했어요. 계속 힘내시라고. 저는 손녀 손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재판 날이 됐습니다. 이번엔 증인 신문이 있었어요. 태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손녀가 할머니 편을 들어주는 거였죠. 태희는 당당하게 증언했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하루 종일 일을 시켰다고. 휴식 시간도 안 줬다고. 추석날 모욕한 것도 정확히 증언했습니다. 태우와 가현은 태희를 노려봤어요. 그런데 태희는 흔들리지 않았죠. 사실만 말했습니다. 저는 손녀가 자랑스러웠어요. 태우 측에서도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태우 회사 직원이었어요. 추석날 집에 왔던 사람. 그 사람이 증언했죠. 오말순 씨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았다고. 그런데 강요당하는 것 같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손님 앞에서 강요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당연히 잘 보이려고 했을 거라고 했죠. 그리고 영상을 다시 제시했습니다. 손님들이 없을 때의 모습. 명확했어요. 두 번째 재판도 끝났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쳤습니다. 그런데 포기할 순 없었죠. 계속 싸워야 했어요. 세 번째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전문가 증언이 있었어요. 노인 학대 전문가가 나왔죠. 그분이 말했습니다. 영상과 증거들을 보면 명백한 정서적 학대라고. 경제적 착취도 있었다고 했어요. 태우 측 변호사가 반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은 명확했어요. 이건 부양이 아니라 학대라고. 증여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죠. 재판이 거듭될수록 저희 쪽이 유리해 보였습니다. 변호사도 그렇게 말했어요.
잘 되고 있다고, 조금만 더 힘내시라고 했죠. 그런데 저는 복잡했습니다. 이기는 게 기쁘면서도 슬펐어요. 아들을 이긴다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싶었죠.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네 번째 재판에서 최종 변론이 있었어요. 양쪽 변호사가 마지막 주장을 펼쳤죠. 저희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오말순 씨는 평생 모은 재산을 아들에게 줬다고. 조건은 부양이었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학대를 당했다고.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어요. 민법 555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모욕을 한 경우 증여를 해지할 수 있다고. 이 사건이 정확히 그 경우라고 했죠. 태우 측 변호사도 최종 변론을 했습니다. 부양 의무는 다했다고. 원고의 오해가 있었을 뿐이라고. 증여를 해지할 만큼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영상도 있고 녹음도 있고 증인도 있었죠.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판결은 다음 주에 선고하겠다고. 양측은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왔어요. 일주일만 기다리면 결과가 나오는 거였죠.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이기면 어떻게 될까? 지면 어떻게 될까? 머릿속이 복잡했죠. 태희가 매일 찾아와 줬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말라고. 잘 될 거라고 했어요. 저는 손녀한테 힘을 얻었습니다. 드디어 선고일이 됐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떨렸습니다. 오늘 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였죠. 법원으로 갔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어요. 저를 보고 웃으며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에 들어갔어요. 태우와 가현도 와 있었습니다.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다가 앉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판결문 낭독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증여 계약의 조건 이행 여부라고. 계약서에는 합가하여 부양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원고를 가정부처럼 대우했다고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영상 증거와 증인 진술을 종합한 결과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신적 학대를 가했다고,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민법 555조에 따라 원고의 증여 해제 청구를 인용한다고 재판장이 선고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겼다. 정말 이긴 거예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옆에서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축하한다고 말했죠. 재판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증여된 상가 건물과 예금 등 모든 재산은 원래 소유자인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또한 그동안의 임대료, 수익도 반환하라고 명령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재산이 돌아오는 거예요. 제 이름으로.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태우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가현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도 이건 제가 되찾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앞으로 절차를 설명해 줬어요. 재산 이전 등록을 다시 해야 한다고.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했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태희가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나오니까 달려와서 안겨줬죠.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녀를 꼭 안았어요. 고맙다고 말했죠. 이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월세방이었죠. 그런데 오늘만큼은 넓어 보였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과 안도와 슬픔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이겼습니다. 제 권리를 되찾았어요. 그런데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래도 후회는 안 됐습니다. 제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으니까요. 밤이 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제 삶을 다시 찾아가는 거라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뒤 태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고민하다가 만나기로 했죠.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태우는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저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돈에 눈이 멀었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했습니다. 저는 태우에게 말했어요. 내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다고. 함께 사는 거였다고. 가족으로 존중받는 거였다고 했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물건처럼 대했다고. 그게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태우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할 말이 없는 듯 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각자 살자고 했어요. 태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왔어요. 재산 이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복잡했지만 변호사가 다 처리해 줬어요. 서류를 준비하고 등기소에 가고 은행 업무도 처리했죠. 저는 변호사를 따라다니며 필요한 것들을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모든 게 제 명의로 돌아왔어요. 상가 건물도 예금도 전부요. 저는 등기부등본을 받아서 봤습니다. 소유자 오말순. 제 이름이 다시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은행 통장도 새로 만들었어요. 예금이 들어왔죠. 그동안 태우가 받았던 임대료도 돌려받았습니다.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걸 보니 실감이 났어요. 정말 제 것이 됐구나. 저는 다시 제 삶을 찾았습니다. 상가 건물을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임차인들한테 연락했죠. 주인이 바뀌었다고. 다들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설명했어요.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제 건물이었어요. 3층짜리 상가였죠. 1층은 가게들이 있었고 2층, 3층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일해서 산 건물. 다시 제 것이 됐어요. 임대료가 매달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됐어요. 월세방을 나와서 작은 아파트를 얻었죠. 투룸이었습니다. 제 공간이 생긴 거예요. 이사하는 날 태희가 도와줬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손녀가 와주니 든든했죠.
새 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작지만 제 집이었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허전했어요. 낮에 집에만 있으니 심심했죠. 저는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놀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상가 건물을 다시 봤습니다. 1층 한 칸이 비어 있었어요. 임차인이 나간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죠. 저는 그 자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뭔가 해볼까? 카페를 하면 어떨까 싶었어요. 제가 커피를 좋아했거든요. 손님들한테 대접하는 것도 좋아했죠. 평생 장사를 했으니 장사는 할 줄 알았습니다. 카페를 차려보기로 했어요. 태희한테 말했습니다. 카페를 하고 싶다고. 태희는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도와주겠다고 했죠. 저는 고마웠습니다. 준비를 시작했어요.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봤죠. 여러 곳을 상담했습니다. 제 취향대로 하고 싶었어요. 따뜻한 느낌으로. 나무 가구를 쓰기로 했죠. 커피 기계도 알아봤습니다. 좋은 걸로 사고 싶었어요. 매장에 가서 여러 기계를 봤죠. 직원이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꼼꼼히 물어봤어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걸 샀습니다. 인테리어가 시작됐어요. 매일 현장에 가서 확인했죠. 벽지 색깔, 바닥 재질, 조명 위치. 하나하나 신경 썼습니다. 제가 운영할 카페니까요. 한 달쯤 걸렸습니다. 인테리어가 완성됐어요. 예쁘게 나왔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나무 테이블과 의자, 부드러운 조명, 벽에는 그림도 걸었어요. 저는 만족했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말순다방. 제 이름을 넣었어요. 오말순의 말순. 당당하게 걸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오픈 준비를 했습니다. 커피 원두를 주문했어요. 여러 종류를 샀죠. 컵이며 접시며 필요한 것들을 다 샀습니다. 냉장고에 우유랑 재료들을 채웠어요. 태희가 와서 도와줬습니다. 메뉴판을 만들었어요. 간단하게 했죠. 아메리카노, 카페라테, 카푸치노. 기본 메뉴들. 가격도 착하게 정했습니다. 드디어 오픈 날이 됐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카페 문을 열었죠. 첫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떨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아저씨였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문하셨죠. 저는 정성껏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님한테 갖다 드렸어요. 아저씨가 한 모금 마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다고 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첫 손님이 맛있다고 하다니. 좋은 시작이었죠. 그날 손님이 10명쯤 왔습니다.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았죠. 첫날이니까요. 저는 열심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님들한테 웃으며 대했어요. 카페 일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웠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아무도 저를 부리지 않았죠. 제 의지로 하는 거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니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매일 오시는 분들이 있었죠. 저는 그분들 취향을 외웠습니다. 아메리카노 진하게, 라테 미지근하게. 주문하기 전에 준비했어요. 손님들이 좋아했습니다. 사장님이 잘 챙겨준다고. 커피도 맛있다고 했어요.
저는 뿌듯했죠. 입소문이 났습니다. 손님이 점점 늘었어요. 한 달쯤 지나니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침엔 출근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테이크아웃해 가시는 분들. 점심엔 근처 직장인들이 왔죠. 오후엔 동네 주민들. 저는 바빴습니다. 그런데 행복했어요. 일하면서 사람들을 만났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안부를 물었어요.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태희가 주말마다 와서 도와줬어요. 주말엔 손님이 더 많았거든요. 손녀가 계산을 맡았죠. 저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둘이 호흡이 잘 맞았어요. 어느 날 손님 중 한 분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저는 76이라고 했어요. 손님이 놀랐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신다고. 정정하시다고 했죠. 저는 웃었습니다. 일을 해서 그런가 보다고 했어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멋지시다고.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활기차게 사시는 게. 저는 고마웠습니다. 그 말이 힘이 됐어요. 저는 계속 열심히 했죠. 매일 카페를 열었습니다. 손님들을 맞았어요. 커피를 내렸죠. 가을이 왔습니다. 카페를 연 지 반년이 됐어요.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수익도 괜찮았습니다. 생활하는데 충분했어요. 그런데 저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였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낯익은 얼굴이 카페에 왔습니다. 이소윤 변호사였어요. 저를 보고 웃으며 들어왔죠. 저는 반가웠습니다. 변호사가 카페를 둘러봤어요. 정말 잘 꾸미셨다고 했죠.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커피를 대접했어요. 변호사는 맛있다고 했습니다.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변호사가 물었죠.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저는 말했습니다. 행복하다고. 제 삶을 살고 있다고. 후회 없다고 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잘하셨다고. 용기 내신 게 대단하다고 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지 못한다고. 참고 산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오래 참았다고. 그런데 한계가 있더라고. 사람에겐 존엄성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걸 지켜야 한다고. 나이가 많아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변호사가 공감했습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요즘 이런 사건이 많다고 했어요. 자식한테 재산 넘겼다가 버림받는 부모들. 안타깝다고 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하시냐고. 변호사가 말했어요. 대부분 참는다고. 소송하기 두렵다고. 나이도 많고 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죠.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분들한테 용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할 수 있었다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죠. 변호사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같이 하시는 게 어떠냐고. 강연 같은 거라도 했어요. 경험담을 나누는 거죠. 저는 고민했습니다. 제가 강연을요?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사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많은 분들한테 힘이 될 거라고 했죠. 저는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알겠다고 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라고. 그리고 카페를 나갔죠.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강연. 제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 떨릴 것 같았죠. 그런데 의미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에 태희한테 물어봤어요. 강연 제안을 받았다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태희는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저는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하기로요. 제 경험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면 해야죠. 변호사한테 연락했어요.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기뻐했습니다. 잘 결정하셨다고.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감사했죠. 첫 강연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뒤였어요. 구청 강당에서 하기로 했죠.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저는 메모를 했어요. 제 이야기를 정리했죠. 재산을 넘긴 것, 학대받은 것, 법정에 선 것, 이긴 것, 지금 카페 운영하는 것.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변호사가 도와줬어요. 법적인 부분을 설명해 줬죠. 민법 조항들, 증여 해제 요건들. 저는 메모했습니다. 어렵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연습도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말해봤죠. 처음엔 떨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계속하니까 나아졌어요. 태희 앞에서도 해봤죠. 손녀가 피드백을 줬습니다. 드디어 강연 날이 됐습니다. 저는 떨렸어요. 아침부터 긴장됐죠.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챙겼어요. 구청 강당에 갔습니다. 생각보다 컸어요. 사람들이 벌써 와 있었죠. 50명쯤 됐습니다. 다들 노인분들이었어요. 저는 더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저를 소개했어요. 오말순 씨라고. 오늘 경험담을 나누실 거라고 했죠. 박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갔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시작해야 했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말순입니다. 올해 76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떨리지만 용기 내서 왔어요. 여러분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평생 장사하며 아들 키운 것, 재산을 넘긴 것, 가정부 취급받은 것, 추석날 모욕당한 것, 변호사를 찾아간 것, 법정에 선 것, 이긴 것, 카페를 차린 것,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점점 안정됐죠. 제 이야기를 하니까 편해졌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있었죠. 추석날 이야기를 할 때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일이 떠올라서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눈물을 닦았죠. 그리고 계속했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그때 깨달았다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해야겠다고 말했어요. 변호사를 찾아간 이야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다고. 아들을 고소한다는 게 떨렸다고. 그런데 해야 했다고. 제 권리를 찾아야 했다고 말했죠. 법정 이야기도 했어요. 긴 싸움이었다고. 힘들었다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겼다고. 제 재산을 되찾았다고. 지금은 카페를 운영한다고. 행복하게 산다고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나이가 많아도 괜찮다고. 용기를 내시라고. 여러분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했죠. 강연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나왔어요. 큰 박수였습니다. 저는 감동했죠. 눈물이 또 났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많았어요. 어떻게 용기를 냈냐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냐고. 변호사는 어떻게 찾았냐고. 저는 하나하나 답변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했던 것들, 느꼈던 것들, 다 이야기했죠. 한 할머니가 우셨습니다. 자기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그런데 용기가 안 났다고. 오늘 이야기 듣고 힘을 얻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할머니한테 다가갔습니다. 손을 잡아줬어요.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도와드릴 수 있다고 했죠. 할머니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다가왔어요. 명함을 달라고 했죠. 상담을 받고 싶다고. 저는 변호사 명함을 드렸습니다. 카페 주소도 알려드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구나. 누군가한테 용기를 줬구나.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카페로 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강연 들었던 분들이었죠. 상담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걸 다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증거를 모으는지, 일기를 쓰는 법, 녹음하는 법, 사진 찍는 법, 병원 기록 남기는 법, 하나하나 알려드렸죠. 변호사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바빠졌습니다. 카페 운영하면서 사람들 상담도 해줬어요. 그런데 힘들지 않았죠. 오히려 보람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카페를 연 지 1년이 됐어요. 첫돌이었죠. 저는 작은 행사를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을 초대했어요. 케이크도 준비했죠. 손님들이 축하해 줬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하시라고 했어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태희도 왔습니다. 할머니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훨씬 행복해 보인다고 했죠. 저는 손녀를 안아줬습니다. 정말 달라졌어요. 1년 전 저는 작은 월세방에서 떨고 있었죠. 앞이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돕고 있죠.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밤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76살의 제 얼굴. 주름은 그대로였어요. 하얀 머리카락도. 그런데 표정이 달랐습니다. 밝았어요. 눈빛이 살아 있었죠. 저는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잘했다고. 포기하지 않아서 잘했다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자고. 당당하게. 저는 웃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카페는 이제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았죠. 할머니가 운영하는 카페. 소문이 났습니다. 저는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죠.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제작진이 설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저는 고민 끝에 승낙했어요. 촬영 날이 왔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왔어요. 저는 긴장했죠.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작진이 질문했어요. 어떻게 용기를 냈냐고. 뭐가 가장 힘들었냐고. 지금은 어떤지.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다고. 아들을 상대로 소송한다는 게. 그런데 제 삶이 더 중요했다고. 존엄성을 지켜야 했다고 말했죠. 가장 힘들었던 순간도 이야기했어요. 추석 날이었다고. 손님들 앞에서 가정부라고 소개됐을 때. 그때 제 마음이 무너졌다고. 그런데 동시에 각성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떠냐는 질문에 답했어요. 행복하다고. 제 이름으로 산다고. 카페를 운영하며 사람들을 만난다고.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말했죠. 촬영이 끝났습니다. 제작진이 고맙다고 했어요. 좋은 인터뷰였다고. 방송은 한 달 뒤에 나갈 거라고 했죠. 저는 떨렸습니다. 방송 날이 됐어요. 저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태희도 왔어요. 같이 보자고. 드디어 방송이 시작됐죠. 화면에 제가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커피 내리는 모습. 손님들한테 웃으며 대하는 모습. 그리고 인터뷰. 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레이션이 흘렀습니다. 76살 할머니의 반격. 재산을 되찾고 새 삶을 시작한 이야기. 저는 화면을 보며 신기했어요. 이게 제 이야기구나. 방송이 끝났습니다. 태희가 말했어요. 할머니 멋있으시다고. 많은 사람들한테 힘을 줄 거라고 했죠. 저는 손녀를 안아줬습니다. 다음 날 카페에 사람이 많이 왔어요. 방송 본 분들이었죠.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응원한다고. 저는 감사했어요. 전화도 많이 왔습니다. 상담 요청이었어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 저는 시간을 내서 상담해 드렸죠. 제가 아는 것들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분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80살 할아버지였죠. 딸한테 재산을 다 줬는데 요양원에 버려졌다고. 그런데 방송 보고 용기를 냈다고. 저한테 조언을 구했어요. 저는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증거 모으는 법, 변호사 찾는 법, 소송 절차. 할아버지는 메모하셨어요. 열심히 적으셨죠. 그리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몇 달 뒤 그 할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어요. 소송에서 이겼다고. 재산을 되찾았다고 하셨죠.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축하드렸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말순 씨 덕분이라고. 용기를 얻었다고.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제 경험이 정말 도움이 됐구나. 이런 일이 계속됐어요.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상담도 해드리고 격려도 해드렸죠. 변호사 이소윤도 바빠졌어요. 의뢰인이 늘었거든요. 변호사가 카페에 왔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덕분에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죠. 변호사님이 잘하시는 거라고.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런 사건이 정말 많다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참고 산다고, 소송할 엄두를 못 낸다고 했어요.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분들이 용기만 내면 되는데, 법이 보호해준다는 걸 알면 되는데, 저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강연 요청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여러 구청에서, 복지관에서. 저는 할 수 있는 만큼 했어요.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강연을 다녔죠. 매번 떨렸지만 익숙해졌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사람들 반응도 좋았어요. 끝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다가와서 감사하다고 했죠.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죠. 자기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오늘 강연 듣고 희망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를 안아드렸어요.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도 했으니까. 변호사 명함을 드렸습니다. 꼭 상담받으시라고. 할머니는 고맙다고 하셨어요. 봄이 왔습니다. 카페 앞 화단에 꽃을 심었어요. 예쁜 꽃들이 피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페도 예뻐 보였어요.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저 혼자는 힘들어서 직원을 뽑았어요. 젊은 아가씨였죠. 성실하고 밝았습니다. 저는 일을 가르쳐 줬어요. 직원이 생기니 훨씬 편해졌습니다. 저는 주로 카운터에 있었어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직원은 서빙을 했습니다. 호흡이 잘 맞았어요. 어느 날 낯익은 얼굴이 카페에 왔습니다. 태우였어요. 오랜만이었죠. 1년 넘게 안 본 것 같았습니다. 태우는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죠. 저는 말했습니다. 앉으라고. 뭐 마실 거냐고. 태우가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달라고 했어요. 저는 커피를 내렸죠. 직원한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태우는 커피를 마시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카페가 잘 됐다고 말했죠. 손님도 많다고.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태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사과하러 왔다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동안 많이 반성했다고 태우가 말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돈에 눈이 멀어서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후회한다고 했죠. 저는 태우를 봤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제가 낳아서 키운. 그런데 이제는 남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다고. 오래전에 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다고. 너는 나한테 큰 상처를 줬다고. 그건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죠.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가끔 찾아와도 되냐고 물었죠. 손님으로라도.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태우는 커피값을 내고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조금 쓸쓸해 보였죠.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었으니까요. 여름이 왔습니다. 무더웠어요. 카페에 에어컨을 틀고 차가운 음료를 팔았죠.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잘 팔렸습니다. 저는 바쁘게 일했어요. 어느 날 태희가 좋은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임신했다고. 저는 너무 기뻤어요. 증손주가 생기는 거였죠. 태희를 꼭 안아줬습니다.
손녀가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이라고. 할머니가 용기 내셔서 자기도 배웠다고. 부당한 일에 맞서 싸우는 법을, 자기 권리를 지키는 법을 배웠다고 했죠. 저는 뭉클했습니다. 제가 손녀한테 좋은 영향을 줬구나. 그게 제일 보람 있었어요. 저는 태희 손을 잡았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카페를 연 지 2년이 됐습니다.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죠. 단골 손님이 많았어요. 수익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직원을 한 명 더 뽑았어요. 둘이서는 바쁠 때 힘들었거든요. 새 직원도 좋은 아가씨였죠.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저는 좀 여유가 생겼어요. 강연도 계속했지만 무리하지 않았죠. 제 건강도 챙겨야 했으니까요. 병원도 정기적으로 다녔습니다. 한 잡지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작은 잡지였지만 저는 응했습니다. 기자가 카페로 왔죠. 여러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포기하지 않았다고. 제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그리고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했죠. 특히 손녀 태희가 컸다고 했습니다. 그 애가 옆에 있어줘서 버텼다고. 변호사 이소윤도 큰 힘이 됐다고. 혼자서는 못했을 거라고 말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자식한테 재산 줬다고 참지 말라고. 여러분도 권리가 있다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어요. 용기를 내시라고 말했죠. 쉽지 않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저도 무서웠다고, 떨렸다고, 그런데 했다고, 그리고 이겼다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냐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혀 없다고.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제 삶을 되찾았으니까라고 말했죠.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반응이 좋았어요. 카페로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왔죠. 저를 보러 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왔어요.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죠. 기사를 봤다고. 남편한테 맞고 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슴이 아팠죠. 저도 학대를 당했으니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참지 말라고. 그건 잘못된 거라고. 신고하시라고. 도움을 받으시라고 했죠. 변호사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번호도 알려드렸어요. 그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용기를 얻었다고. 저는 그분 손을 잡아줬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그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쉼터로 피신했다고. 이혼 소송 준비 중이라고. 오말순 씨 덕분이라고 하셨죠. 저는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 경험이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어요. 단순히 증여, 해제 문제뿐 아니라 부당한 대우를 받는 모든 분들한테 용기를 주는 것 같았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 또 왔어요.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모욕당했던 날.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제 카페에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운영하는 카페. 추석 당일에도
문을 열었죠. 명절에 갈 곳 없는 분들이 왔습니다. 손님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들 각자 사연이 있었죠. 저는 위로해 드렸습니다. 공감해 드렸어요. 따뜻한 추석이었습니다. 저녁에 태희가 왔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어요. 출산이 얼마 안 남았죠. 둘이서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태희가 말했어요. 할머니 많이 달라지셨다고. 밝아지셨다고. 예전엔 항상 우울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했죠. 저는 그렇냐고 물었습니다. 태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할머니가 제일 행복해 보인다고. 자랑스럽다고 했죠. 저는 손녀를 안아줬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라고 말했죠. 태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용기 내신 거라고. 자기는 조금 도운 것뿐이라고 했어요. 저는 손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78살의 제 얼굴. 주름은 더 깊어졌어요. 머리는 더 하얘졌죠. 그런데 표정은 밝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구나. 그때는 무력했죠. 누군가한테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독립적이었어요. 제 힘으로 살았죠. 제 이름으로 일했습니다.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제 존엄성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라는 걸 증명했죠. 나이가 많아도 권리가 있다는 걸.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카페 3년째였죠. 저는 감사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서. 태희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아기였어요. 저는 병원에 달려갔죠. 증손주를 안아봤습니다. 너무 작고 소중했어요. 아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한테는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고. 부당한 대우가 없는 세상. 나이나 약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는 세상. 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었어요.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손님들이 왔어요. 저는 커피를 내렸죠.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이게 제 삶이었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죠. 가끔 외롭기도 했어요. 아들 생각도 났습니다. 그런데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밤에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습니다. 요즘도 가끔 쓰거든요. 오늘 있었던 일들, 만난 사람들, 느낀 것들 적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오말순이다. 78살이다. 제 삶을 살고 있다. 당당하게, 후회 없이,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이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예요. 봄이 왔습니다. 카페 앞 화단에 장미를 심었어요. 손님들이 사진을 찍으러 왔죠. 저는 물을 주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 꽃처럼 다시 피어났구나. 직원이 3명으로 늘었어요. 카페가 바빠졌거든요. 법정에서 이긴 할머니의 카페. 소문이 났습니다.
저는 모든 손님을 웃으며 맞이했어요.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승낙했죠. 제 이야기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면요. 촬영팀이 한 달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제작진이 물었어요. 힘들지 않으시냐고.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전혀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판결문을 듣던 순간이라고. 그때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태희도 인터뷰했어요.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자랑스럽다고. 그 용기가 존경스럽다고. 변호사 이소윤도 나왔어요. 오말순 씨는 특별한 분이라고 말했죠. 2달 뒤 방송이 나갔습니다. 저는 태희와 함께 봤어요. 화면에 제 일상이 나왔죠. 카페에서 일하는 모습, 강연하는 모습, 과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반응이 뜨거웠어요. 댓글이 수천 개였죠. 감동받았다는 말, 용기를 얻었다는 말, 물론 악플도 있었습니다. 아들을 고소한 게 잘못됐다고. 저는 상처받았지만 이해했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카페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를 만나고 싶다고, 악수하고 싶다고. 저는 모두를 환영했어요. 한 중년 남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방송 보고 부모님한테 사과했다고.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기로 했다고. 저는 그분 손을 잡아줬어요. 잘하셨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4년째 가을이에요. 추석이 다가왔죠. 4년 전 그날이 생생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모욕당했던 날, 부엌에서 울었던 날,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올해는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명절에 갈 곳 없는 분들을 위해서요. 추석 당일 아침 일찍 준비했어요. 송편도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명절이 외로운 분들. 저는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송편을 대접했어요. 한 할머니가 우셨습니다. 고맙다고. 명절에 이런 곳이 있어서. 저는 그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외로웠으니까 이해한다고. 오후에 태희가 증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어요. 셋이서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죠. 송편도 먹었습니다. 증손주가 벌써 4살이 됐어요. 할머니라고 부르며 안겼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한테는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고. 태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많이 행복해 보이신다고. 4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저는 그렇냐고 물었어요. 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눈빛이 죽어 있었다고. 지금은 살아 계신다고. 빛나신다고 말했죠. 저는 손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손님들이 다 가고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태우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태우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송편 상자를 들고 있었죠. 추석이라 인사드리러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받았어요. 고맙다고 했죠. 태우는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말했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우가 말했어요. 회사는 힘들지만 버티고 있다고. 가현이랑은
상담받으며 관계를 회복 중이라고. 저는 잘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 계속 노력하라고. 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용서하셨냐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용서는 이미 했다고. 오래전에 했다고. 그런데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상처는 남아있다고. 그래도 너를 미워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태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평생 후회하며 살겠다고. 저는 태우를 봤습니다. 제 아들을. 이제는 어른과 어른의 관계. 완전히 회복될 순 없지만 천천히 나아가는 중이었습니다. 태우가 나가고 혼자 남았어요. 저는 그가 놓고 간 송편을 하나 먹어봤습니다. 정성껏 만든 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4년이 흘렀구나. 재산을 잃고 되찾고, 법정에 서고 이기고, 카페를 차렸죠. 가장 중요한 건 제 자신을 되찾은 거였어요. 오말순이라는 사람. 존엄성 있는 인간. 저는 다시 사람이 됐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카페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단골 손님들을 초대했죠.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이 카페에 오면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사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용기가 난다고.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배운다고. 저는 뭉클했어요. 제가 누군가한테 희망이 되고 있구나. 새해가 밝았습니다. 79이 됐어요. 한 대학에서 특강 요청이 왔습니다. 사회복지학과 학생들한테요. 저는 승낙했죠. 강의실에 100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대받았던 것, 맞섰던 것, 이긴 것. 특히 노인 인권을 강조했어요. 나이가 많다고 권리가 없는 게 아니라고. 모든 인간은 존엄성이 있다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냐고. 저는 답했어요. 법정에서 아들과 마주했을 때라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냐고.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전혀 없다고.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제 인생을 되찾았으니까요. 특강이 끝나고 한 여학생이 울먹이며 다가왔습니다. 할머니가 생각났다고. 저는 그 학생을 안아줬어요. 봄이 또 왔습니다. 5번째 봄. 카페 앞 화단에 튤립을 심었죠. 알록달록 예뻤습니다. 어느 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책을 내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승낙했죠. 몇 달 뒤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오말순의 반격. 출판 기념회를 열었어요. 많은 독자들이 왔습니다. 사인회를 했죠. 한 중년 여성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똑같은 상황이라고. 이 책을 드릴 거라고. 용기 내시라고 말씀드릴 거라고. 저는 그분 손을 잡아줬어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읽히다니. 여름이 지나고 또 가을이 왔습니다. 5번째 추석. 저는 이제 이 명절이 편안했어요. 카페에서 태희 가족과 조용히 보냈습니다. 증손주가 책을 읽어달라고 했어요. 저는 안경을 쓰고 읽어줬죠.
아이가 웃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한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고. 태우도 찾아왔습니다. 이제 정기적으로 오더라고요. 저는 받아줬어요.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중이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저는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결과가 좋았습니다. 의사가 놀라워했죠. 80살에 이렇게 건강하다고.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니까 건강한 거라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81살. 저는 여전히 매일 카페에 나갔어요. 한 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인 인권 상담소를 만들고 싶다고. 저를 상담위원으로 모시고 싶다고. 저는 수락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상담소에 갔습니다. 학대받는 어르신들, 재산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저는 제 경험을 나눴어요.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실제로 소송에서 이긴 분들도 생겼죠.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구나.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봄이 왔습니다. 6번째 봄. 저는 거울을 봤어요. 81살의 제 얼굴. 주름은 더 깊어졌죠. 머리는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눈빛은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잘 살았어. 포기하지 않아서 잘했어. 앞으로도 이렇게 살자. 당당하게. 저는 오늘도 카페를 엽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커피를 내려요.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해주죠. 가끔 과거를 돌아봅니다. 6년 전 제 모습. 아들네 집에서 가정부처럼 살던 모습. 지금은 제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오말순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권리가 있습니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맞서세요. 두렵겠지만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용기만 내면 됩니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돼요. 혼자가 아니에요. 도와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해요. 같이 힘내요. 우리 모두 당당하게 삽시다. 밤에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뭘까? 제 존엄성을 지킨 것. 그게 제일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용기를 준 것. 제 이야기로 희망을 전한 것. 이게 제일 보람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예요. 카페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겠죠. 저는 행복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오말순으로서 당당하게.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주변에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을 아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응원의 말씀도, 조언도, 질문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약자라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권리가 있고 존엄성이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